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새해부터 이런 일로 이 채널을 찾아와 사연을 올리고 있으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래도 속은 시원하게 마무리를 지어서 당당하게 찾아올 수 있게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치사함을 절절하게 느낀 사건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차별인 것 같습니다. 양가에 뭔가를 하려면 동등하게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저 하나뿐이었나 봐요. 속으로는 길고 짧고를 대가하면서 누구보다 계산적으로 굴었었던 시댁 식구들. 남편을 포함해서 저는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끌어안고 가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그 일을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단 하루도 열심히 살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개인 SNS를 다들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도 나이는 40대 초반이지만 20대 때부터 활발하게 개인 홈페이지를 꾸며놓고 살았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추억이 담긴 사진들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뭘 하고 놀았는지, 어떤 재미난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기록을 했었죠. 지금은 그 사이트가 망해버리면서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서 아쉽지만요. 요즘도 개인 SNS가 활발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과시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명품 선물을 받은 것,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밥을 먹고 찍은 사진들까지 어쩜 다들 그렇게 잘 사는지 부럽더라고요. 저는요, 대학을 겨우겨우 졸업했습니다. 집에 돈이 없었거든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40평대 아파트에서 18평짜리 빌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말이 좋아 빌라였지 엄청 낡은 곳이라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겨울이면 수도관이 꽝꽝 얼어서 씻지도 못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가족들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사업에 손을 대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빚을 지고 가족들이 추위에 덜덜 떨지 않았어도 되었을 거라고 자책을 많이 하셨죠. 저와 제 동생 역시 아버지를 원망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창 꾸미고 싶은 나이에 돈이 없어서 밥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친구들이랑 맥주 한 잔 마시는 것도 돈 아까워서 제대로 즐기지 못했었으니까요. 저는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는 장학금이 필요했습니다. 빚으로 인해서 학자금 대출까지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해야만 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허리가 불편하신 저희 엄마가 병원에 다니기 힘들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사업이 망한 이후에 엄마는 어떻게든 가족들을 먹여 살리시겠다고 목욕탕에서 일을 하셨었어요. 카운터 일도 보시고 샴푸나 린스 따위를 팔기도 하시고 거기다가 탕 청소까지 하시면서 돈을 버셨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어요. 배움이 짧아서 컴퓨터에 전원 하나 켜는 것을 어려워하셨고 기계를 다루는 것이 익숙치 않으셨기 때문에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일을 하셔야 한다고 했죠. 저는요, 엄마 밥이 제일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반찬 가게 하나 열지 못했어요. 반찬 가게를 열기 위해서는 조리시설도 필요하고 가게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았거든요. 그럴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잘하는 요리 하나 만들어서 파는 게 어려웠죠. 그래서 엄마는 목욕탕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야금야금 반찬을 집에서 만들어다가 팔기도 했고요. 거기서 알게 된 사람들이랑 같이 방문 판매처럼 물건을 팔기도 하면서 돈을 벌어오셨어요. 아버지는 늘 구인구직 신문을 보시면서 일자리를 찾았지만 이미 사업까지 해보신 아버지께서 몸을 쓰는 일은 죽어도 못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목욕탕 청소를 하면서 힘들게 저희 자매를 키워주셨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본인의 체면을 챙기는 것 같았죠. 저는 그런 아버지가 가끔은 너무너무 밉고 싫었어요. 저는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대학 생활을 하는 내내 4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학교를 다니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해야 했거든요. 제 동생은요, 오죽하면 대학 진학을 포기했어요. 대학에 가봐야 돈 쓸 일만 있지.
공부도 잘 못하는데 일을 하는 게 집안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자매는 일찌감치 철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한창 예민하던 시기에 집안이 망해버렸고 저는 성적에 맞춰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장학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제가 원하는 대학보다 조금 낮은 대학에 진학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들어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이 나면 바로 카페로 달려가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저녁 9시에 아르바이트가 끝이 나면 집에 돌아와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기간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나름 눈치가 보였죠. 얘 잠 안 자고 아직도 공부하니? 거실에 그렇게 불 켜놓고 있으면 전기세가 많이 나갈 텐데. 아, 그런가? 미안, 엄마. 내가 전기 많이 안 먹는 스탠드라도 하나 사다 놓을게. 작은 방이 2개가 있는 집이었는데 하나는 부모님께서 쓰시고 하나는 저희 자매가 썼거든요. 방에 책상을 둘 공간도 없었을 뿐더러 방에서 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면 동생이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하게 될까봐 거실에 나와서 작은 상을 펴놓고 공부를 하곤 했었는데 거실 불을 켜두면 전기세가 많이 나갈까봐 엄마는 늘 걱정을 달고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촛불을 켜고 공부를 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동생이 월급을 받고 좋은 스탠드 하나를 사주어서 그걸 켜놓고 공부를 했었죠. 엄마는 남몰래 우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똑똑한 딸들, 공부는 제대로 시켜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빚을 갚느라 그런 거 하나 지원을 똑바로 못 해준다고 말이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실 때마다 아버지는 죄인인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운전을 잘 하셨었어요. 저희 집이 망해서 차를 팔기 전까지 저희 자매를 학교까지 늘 태워다 주시기도 했고 주말이면 스트레스를 풀러나가자고 드라이브를 시켜주시기도 했죠. 그래서 저희 엄마 택시기사 일을 하고 싶어 하셨었는데 여자 택시기사는 여러 가지 문제로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여자 기사를 만만하게 보는 손님들도 많았고 또 술에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걸면 대처하기도 어렵고 택시 회사에서 선호하진 않았죠. 이력서도 여러 번 넣었는데 다 떨어지고 목욕탕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엄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끈질기게 택시 회사에 찾아가 일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한 덕에 택시 운전기사로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욕탕에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오실 수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쯤부터는 정신을 차리시고 공장에 취직을 하셨어요. 사업했던 사람이다 하시면서 남들 밑에서는 일을 하기 힘들다고 징징거리셨던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기사 일까지 하시며 가족들을 위해 노력하는 엄마를 보고 정신을 차리신 거죠. 그때부턴 약간 저희 가족에게도 빛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운전을 하느라 가뜩이나 좋지 않던 허리가 더 아파온다는 엄마를 보면서 저희 자매도 노력을 했죠. 동생은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취직을 해서 빚 갚는데 일조를 하고 있었고 저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장학금을 받아야 해서 놓치지 않고 늘 성실하게 했던 공부가 도움이 되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취직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빚은 점점 눈에 띄게 갚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31살이 되었을 때 저희 집에 있던 빚은 모조리 다 청산이 되었어요. 여전히 물이 새고 시린 빌라에 몸을 뉘어야 했지만 앞으로 모은 돈으로 우리도 집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죠. 빚을 모조리 다 갚는 날 저희 가족은 다 같이 눈물을 삼키며 평소에 비싸서 잘 사 먹지 못했던 소고기와 케이크를 사서 축하 파티도 열었습니다. 빚을 갚겠다는 목표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달려온 저희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정말 남달랐어요. 그 뒤 저희는 각자 적금도 들고 또 사고 싶었던 옷도 사 입으면서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았다는 목표를 해결해서 그런 건지 제 동생은 점점 의욕을 잃은 사람처럼 말수가 줄어들고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한 사람처럼 굴었어요. 동생은 20살이 되었을 때부터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회사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이 즐기는 것들을 단 한 번도 즐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동생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목표가 사라졌으니 후련함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번아웃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동생이 어떻게든 기운을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동생을 위해서 소개팅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공허하고 가족이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이 있을 땐 남자친구라는 존재가 위로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백방으로 동생과 어울릴 만한 사람이 어디 없나 하고 알아보다가 뜻밖의 제안을 친구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야, 네가 지금 네 동생 소개팅 자리를 알아볼 게 아니라 너 남자친구부터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너 31 되도록 연애 한 번 못 해봤잖아. 네 동생은 회사에서도 남자친구 사귀어보고 그랬다며? 아이고, 네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거야? 나? 나는 연애라는 걸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 동생 챙겨서 연애시킬 때야? 결혼해도 순서가 있는 법인데 넌 평생 혼자 살게? 그러지 말고 내가 아는 오빠가 있는데 소개 한번 그냥 받아봐봐. 친구는 저에게 소개팅을 시켜주겠다고 했고, 저는 애둘러 거절했지만 소개팅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떠올랐어요. 두 번의 거절, 그리고 세 번째에는 한번 해보겠다고 말을 했죠. 친구가 잘 아는 오빠라며 소개를 시켜주었는데, 그 오빠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닥 마음에 들진 않았었습니다. 묘하게 저랑 안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첫 만남에는 카페에서 대충 대화를 하고 헤어졌는데, 두 번째 만남부터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했거든요. 대학도 제가 원래 가고 싶어 했었던 학교를 나왔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로 물꼬를 트고 나니까 생각보다 저랑 잘 맞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다. 그럼 집안에 있는 빚을 온 가족이 합심해서 다 갚았다는 거잖아. 그렇죠. 제 청춘을 빚 갚는 데 다 쓰긴 했지만 그게 불만인 건 아니에요. 만약 저랑 제 동생까지도 발벗고 나서지 않았다면 아직도 빚을 갚고 있어야 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도 20대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보통은 자기 처지에 비관을 하지 나아가려고 생각을 하진 않잖아. 미성숙한 어른이니까. 그렇다고 제가 성숙한 건 아니에요. 저도 아빠가 원망스러웠던 적이 많았었고, 누구든 그런 마음은 있었을 거야. 그걸 결국 해치고 나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새삼 진짜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 이런 건 나도 본받아야 할 것 같아. 저에게 존경스럽다고 대단하다고 말을 해주는데 마음이 슬쩍 움직이더라고요. 원래 저를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것은 사람 누구나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금방 호감으로 돌아서게 되었고, 그 뒤로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엄청나게 해주는 그 남자의 태도에 저는 점점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는 게 바빠서 친구들을 잘 만나지도 못했었고, 친구들에게 공감을 받겠다고 저의 집안 사정을 내보이는 것도 싫어서 늘 저는 조용히 가만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남자를 만나고 나서 내 사정을 내보이는 것이 약점이 되는 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 남자의 고백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저희는 세상에 둘밖에 없는 사람처럼 연애를 했습니다. 주변의 시선, 걱정, 시기, 질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저희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했죠. 그렇게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31살에 만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면서 남편의 이기적인 모습도 보고, 또 심하게 싸워서 이별 문턱까지 갔던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저희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죠. 연애 초기에는 보이지 않았던 남편의 이기적인 모습은 2년 동안 줄기차게 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본인이 먹고 싶은 것,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 사람이었고, 그날 제 컨디션이나 제가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한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했는데
남편은 매운 음식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남편은 매번 데이트 때마다 저에게 매운 음식을 먹였죠. 그것 때문에 배탈이 났던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매운 음식을 먹어야만 했던 것은 매운 것은 통각이라 자꾸 먹으면 익숙해진다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주장 때문이었어요. 그런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헤어질 위기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왜 했냐고요? 그 이유는 시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도 했었고 생신이나 명절도 챙겼었기 때문에 존재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시게 되면서 시댁에서 불똥이 튀게 된 거죠. 시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아서 후유증도 거의 없이 치료는 가능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쓰러지셨다는 기억 때문인 건지 본인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결혼을 독촉하게 되신 거죠. 너희도 연애를 한 지 2년이 넘었으면 이제 알 만큼 다 아는 사이인 거 아니냐? 내가 한번 쓰러져 보니까 말이다. 사람 목숨이라는 게 얼마나 파리한 건지 알겠더라니까.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들 결혼하는 것도 봐야겠고, 또 손주까지 보면 더 좋지 않겠냐?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수술도 잘 되셨고 앞으로 약 잘 먹고 식이 조절 잘하면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맨날 기름진 음식에 술을 드시니까 당연히 몸에 이상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 망가진 몸이 이제 와서 관리한다고 뭐 달라지겠냐? 물론 내가 기름진 것도 끊고 약도 잘 먹고 술도 끊기로 했다만 그래도 결혼이랑은 또 다른 문제지. 네, 저희도 이제 주변에서 슬슬 하나둘 결혼을 하기도 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건 없지만 준비 슬슬 해볼게요. 저는 깜짝 놀랐죠.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 시댁 식구들에게 먼저 준비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프로포즈를 할 줄 몰랐으니까요. 저는 약간 물 흐르듯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끌려가다 보니까 예식장에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결혼식장이더라고요.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면서 봐온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저희 친정 식구들도 그렇고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는 표현을 한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냥 양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들었으면 됐다 생각하고 그렇게 가볍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의 명의로 신혼집 전세를 얻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투자 목적으로 사두었던 주상복합 아파트에 있는 오피스텔 때문에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뒤였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도 대출이 나오지 않았고요. 이게 주거용 목적이 있고 상업용 목적이 있는 오피스텔이었는데 아무튼 1가구 1주택에 걸린다고 저희가 원래 받으려던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신혼부부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 거죠. 요즘 전셋값이랑 매매값이랑 큰 차이도 없는데 이럴 거면 그냥 매매를 하자는 남편의 말에 어차피 대출 받을 거 집을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투자 목적을 가져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집을 사고 시작하면서 남편이랑 저랑 같이 집 대출금을 갚아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은근히 딴지를 거시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는 좋겠네. 시작부터 집을 사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아들이 월급도 훨씬 많이 벌지? 우리 며느리는 소위 말하는 그 취집인지 뭔지 그런 거 한 거야. 네? 대출금은 같이 갚고 있고 생활비도 딱 반반 각출해서 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취집이에요? 그 이 돈으로 전부 생활한다고 하면 취집이겠지만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반반씩 내도 우리 아들이 버는 돈이 더 많으니까 저금은 훨씬 많이 할 거 아니겠어. 그 돈 다 어디다 쓰겠냐? 우리 며느리랑 나중에 낳을 자식들에게 쓰겠지.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돈을 더 잘 번다는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제 기를 누르고 싶어 하시는 건지 애매하게 말을 하시곤 했죠.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돈을 더 번다고 해서 저에게 더 떨어지는 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생활비를 각출한 뒤 남는 돈으로는 용돈 쓰고 적금 붓고 각자 관리를 하기로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랑은 정말 상관없는 돈이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결혼할 때 저에게 딱 잘라서 각자 집에 효도는 각자 하자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도 더 챙겨가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취집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인터넷을 엄청나게 많이 본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요즘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을 쓰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터넷 중독자라서 그 말 뜻이 어떤 뜻인지 나쁜 말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실 텐데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상처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대처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 워낙 휴대폰을 하루 종일 손에 쥐고 사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 뜻이 어떤 뜻인지 다 알고 계시면서 나한테 썼다는 거잖아. 아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 엄마한테는 내가 말을 해둘게. 하지만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은근한 생색, 참견, 그리고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말을 하며 제 길을 누르려는 행동은 계속되었어요. 저는 이상했죠. 분명히 연애를 할 때만 하더라도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며느리 삼고 싶은 아이라고 똑 부러지는 게 우리 아들이랑 잘 어울린다고 말을 하셨었는데 왜 정작 며느리가 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은 쏙 들어가고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간 나쁜 년이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괜한 트집을 잡으시면서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1년 차가 되었을 때 저희 친정의 냉장고가 너무 낡고 오래되어서 고장이 나버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결혼 후에도 제 개인 용돈을 쪼개고 쪼개서 저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정집에 냉장고를 바꿔드릴 수 있는 여유가 되었었죠. 게다가 명절도 겹쳐 있었기 때문에 명절 선물 겸 해서 하나 해드리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집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최신형 냉장고들은 넣기가 조금 애매했어요. 요즘 냉장고는 전부 사도어에 크게 나오잖아요. 적당한 슬림한 모델을 찾으니까 중저가 모델 중에 정말 괜찮은 것이 있더라고요. 브랜드도 괜찮고 디자인도 예쁘고 해서 친정집에 선물로 사드렸는데 남편이 그걸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 이 사람 아주 큰 돈 썼어. 처가에 냉장고 바꿔드렸거든. 냉장고를 바꿔드려? 아이고, 아주 돈이 나만 아냐? 친정에는 명절 선물이라고 냉장고를 해드린 거야? 우리 집 냉장고도 많이 낡았는데. 저희 친정에 있는 냉장고가 거의 15년 된 낡은 냉장고라 기능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서요. 게다가 큰 사이즈도 아니고 작은 거 하나 해드렸어요. 작은 거라고 해도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집에 올 때는 뭐 사온 것도 없으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 저는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불편했어요. 남편은 각자 집의 효도를 각자 알아서 하자고 한 상태였고 그동안 시댁에 올 때마다 본인이 이것저것 챙겨서 왔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친정에 갈 때 남편도 늘 빈손으로 왔는데 제가 제 돈으로 냉장고를 선물한 걸 가지고 왜 핀잔을 들어야 하는지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남편 옆구리를 콕콕 찔렀죠. 여보, 그러지 말고 어머님 댁에도 여보가 냉장고 한 대 해드려. 많이 낡았다고 하시는데 돈이 어딨어. 엄마, 냉장고 지금도 쓸만한데 나중에 며느리가 상여금 받을 때 그때 말해봐. 상여금? 너 상여금도 받니? 그럼 내가 그때까지 기다리마. 잘 됐다. 안 그래도 냉장고를 어떻게 바꿔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남편은 그걸 저한테 딱 떠넘기더라고요. 짜잘짜잘하게 시댁에 들어가는 돈은 지가 낸다고 해도 큰 돈 들어갈 때는 제 돈을 쓰고 싶다는 심보인 건지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노발대발 왜 내 돈으로 하려고 하냐고 화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제가 그렇게 말을 해봐야
마이너스 되는 일밖에 안 되잖아요. 너는 우리 집에 뭐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그런 소리밖에 못 들을 게 뻔한데. 아무튼 그 다음 상여금이 나왔을 때 정말로 남편은 시어머니께 제가 상여금을 받은 소식을 전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 최신형 냉장고를 사드려야 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렇게 비싼 냉장고는 선물해 드리지 못했었는데 시댁에 해드리려고 하니까 괜히 마음이 시리더라고요. 화를 낼 수도 없고 괜히 이상한 상황이 되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오셨어요. 며느라가야, 이번에 상여금 받은 걸로 뭐 다른 거 하려고 생각했던 게 있는 건 아니고? 아, 네, 뭐 별로 없었어요. 친정이 워낙 추워서 온수매트 하나 해드리고 패딩 좋은 거 한 벌 해드릴까 했었죠. 냉장고는 잘 쓰마. 근데 네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좋은 선물을 덥석 받겠냐. 내가 통장으로 돈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친정에 하려던 선물 해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쿨하게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께서는 항상 중간 입장이셨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시댁 식구들 중에서 제 편을 많이 들어주시고 제 마음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제 통장에 제가 선물한 냉장고 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입금해 주셨어요. 저는 놀라서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는데 껄껄 웃으시면서 귀한 며느리에게 용돈 더 해서 보낸 거라고 필요한 곳에 쓰라고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남편도 저를 챙겨주지 않는데 시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당연히 시아버지께 더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시아버지께서 저를 몰래 혹은 대놓고 챙겨주시는 일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 4년 차가 되었을 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늘 실패더라고요. 남편에게 병원에 같이 가보자고 이야기를 꺼내봤었지만 아이를 가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냐고 저한테 계속 기다리다 보면 생길 거라고 병원에 가기 싫다고 했었어요. 저 혼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을 땐 모든 게 정상 수치였거든요. 오히려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은 거죠. 결혼 4년 차, 제 나이가 37살이 되었고 남편의 나이가 39살이 되니까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정말 아이를 못 가지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요. 그래서 남편에게 강력하게 병원에 가보자고 요구를 했고 남편은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병원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정자운동 기능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평균 수치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자연 임신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동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저희가 30대 초중반이었으면 시도를 더 해봤을 텐데 곧 40을 앞두고 있으니 더 늦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자가주사를 놔야 했고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과배란으로 인해서 몸은 계속 힘들어졌고 살도 찌게 되었어요. 남편은 힘든 것 하나 없으면서 저에게 괜히 이런 짓까지 해야 하냐면서 핀잔을 주었고 저는 서러웠죠. 제 문제도 아니고 남편의 문제로 시작하게 된 것인데 본인은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듯이 본인을 병원이나 다니게 만드는 하찮은 놈으로 만든다고 저에게 투덜거렸으니까요. 그렇게 시험관을 준비한 지 7개월이 되어서야 드디어 임신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 날 것 같았어요. 시험관 아이의 특성상 쌍둥이가 많다고 하잖아요. 저희에게도 이란성 쌍둥이가 생기게 되었어요. 10달을 오롯이 품었으면 좋았겠지만 뱃속의 아이들이 너무 커지게 되면 안 된다고 미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쌍둥이 육아를 하느라 정말 죽어나가는 줄 알았죠. 저는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들을 돌봐야 했는데 친정집에서는 큰 도움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저와 제 동생 둘 다 시집을 가고 나니 부모님의 생활비는 부모님 두 분이서 알아서 챙기셔야 했거든요.
그동안 빚을 갚는다고 적금 하나 제대로 들어놓지 못해서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셨기 때문에 일을 하셔야 해서 도움을 주지 못하셨죠.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를 보는 게 얼마나 지치고 힘든 일인데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아, 난 못해. 내 체력도 그만큼 따라주지도 않고 애들이야 귀엽지. 근데 내내 씨름하다 보면은 안 귀여울 것 같아. 어머님, 저 진짜 두 아이 돌보느라 너무 힘들어요. 잠잘 시간도 없고요. 조금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니 너희 친정 냅두고 왜 나한테 그러니? 내가 뭐 한가한 줄 알아? 하루 종일 휴대폰이나 보고 계시면서 한가하지 않다고 말을 하시는 것도 서운했죠. 제가 임신 준비 기간부터 시작해서 만사까지 살이 22kg이 쪘는데 쌍둥이 육아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20kg이 빠졌어요.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다른 아이도 울었고 잠도 서로 같이 잠드는 게 아니라 따로 잠이 드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제가 울고불고 남편에게 육아를 도와달라고 말을 해도 남편은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집에 와서도 일을 해야겠냐며 오히려 저한테 각방을 쓰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서운했죠. 그때 저에게 한 줄기 빛을 내려주신 게 바로 시아버지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안쓰러우셨는지 저에게 출퇴근을 해서 육아를 도와주실 수 있는 아주머니를 불러주셨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와 함께 육아를 도와주셨고 식사로 챙겨주시는 도우미 분이셨어요.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제 삶의 질이 달라졌죠. 저는 정말 시아버지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돌이 지났을 때 저는 육아휴직이 끝이 나서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저희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가니 시어머니께서 울고 계셨어요. 어쩌면 좋니? 한동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뇌출혈이 터졌다는 게 아니겠니? 근데 이번에는 발견이 늦었어. 내가 잠깐 시장에 다녀오느라. 어머님, 진정하세요. 아버님 지금 수술 들어가셨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니다.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줄 알았다고. 아이고, 내가 지금 진정을 하게 생겼냐? 어쩌면 좋아. 이 사람 영영 못 일어나면 어떡하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죠. 수술 끝나면 의사가 뭐라고 말을 해주겠지. 저희는 시아버지의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의사가 딱 수술실에서 나와 보호자인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멘탈이 날아가 버려서 어쩔 줄 모르는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남편이 가서 설명을 듣고 왔는데 시아버지 수술은 잘 끝이 났지만 골든타임을 조금 넘기는 바람에 후유증이 상당히 남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이미 안면에 마비가 온 상태고 의식이 깨어난 뒤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왼팔과 왼쪽 다리에 감각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활치료도 장시간 필요할 거라고 말을 했어요. 재활을 한다고 해서 몸이 움직여질지는 모르는 상태라고 했고요. 그 말을 듣는데 시어머니께서도 그냥 뒤로 넘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아이고, 난 병서발 못 든다. 그걸 어떻게 내가 다 하겠니? 네 시아버지가 오죽 거구야? 내가 어떻게 매일같이 업어 들고 다녀? 어머님, 지금 상황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복직하지 마라. 애들 두고 복직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는데 네 시아버지까지 이렇게 됐는데 무슨 복직이야. 복직하지 말고 나 좀 도와주라. 시어머니께서는 혼자 병수발은 죽어도 못 든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복직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어린애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도 마음에 걸렸는데 시아버지 병수발 들 겸 회사를 그만두라고 종용을 하셨죠. 저는 난감했어요. 당연히 회사에 복직을 하려고 말까지 다 해둔 상황이었으니까요. 남편도 제 손을 붙잡고 시어머니를 도와서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어떻게든 우리 가족의 생계는 책임지겠다고 시아버지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도와달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가족들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복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부탁 때문이라기보단 시아버지께 그동안 감사한 일이 많았어서 보답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두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들었어요. 의식이 돌아온 뒤에도 왼쪽 팔과 왼쪽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고 재활 치료가 필요했어요. 두 아이들을 시댁에 놓고 시아버지를 부축해서 재활 치료를 받으러 다녔죠. 안면마비로 인해서 제대로 씹을 수 없는 시아버지 식사를 챙기기 위해 매일 죽을 만들었고요. 몸까지는 씻겨드리지 못했지만 매일 세수도 시켜드렸어요. 아이들이 20개월쯤 되자 활동량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시댁에만 두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저는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했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니 집에서도 제가 부축을 해야 했고 병원에 가는 날이면 콜택시를 불러야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 친정엄마께서 도와주셨어요. 엄마께서 택시 운전을 계속 하고 계셨거든요. 그 생활을 3년을 했습니다. 3년간 꾸준한 재활치료로 인해서 시아버지의 몸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죠. 늘 제 덕분에 이렇게나마 몸을 움직이게 되었다고 풀리지 않는 안면마비 상태로 어눌하게 말을 하셨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늘 저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셨었죠. 그 사이에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택시기사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65세가 되니 운전을 하시는 게 힘들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 같은 것이 많이 떨어져서 운전하는 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병원에 갈 땐 친정엄마가 일하셨던 택시 회사에서 콜택시를 잡아주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없으면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척척 대령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셨죠.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궁시렁거리셨어요. 밤에는 자기가 수발을 다 들고 있는데 며느리밖에 모른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일찍 주무셨거든요. 아침에 제가 바로 시댁으로 갔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거의 제가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이 별로 없긴 했어요. 거기다가 힘든 일은 죄다 저한테 떠넘기기도 하셨었고요. 말로 참견이나 하실 줄 알지 손 하나 까닥하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시아버지를 모시고 산책에 나가는 일도 제 몫이었어요. 저는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큰 일이 있거나 제가 아프지 않고서야 매일같이 시댁에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안면 마사지를 하는 법도 배웠고요. 매일같이 팔다리를 주물러 드렸어요. 같이 소리내서 책을 읽기도 했고 시아버지 이발도 제가 해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 포기하고 싶다고 말을 하실 때 울면서 같이 언젠가는 부축 없이 산책을 나가자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을 해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없으면 불편할 지경이라고 하셨어요. 오죽하면 합가까지 생각을 했어요. 제 입에서 먼저 합가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니 시어머니께서는 너무 좋다고 하셨지만 시아버지께서 딱 잘라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귀한 남의 집 딸 하루 종일 고생시킬 수 없다면서 따로 살아야 개인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저에게 매일 오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매일 안 와야지. 안 오는 날에는 뭐 당신 화장실은 어떻게 가려고. 아직 그래도 일어설 땐 부축해줘야 하잖아. 도대체 당신은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부축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당신은 말이야. 내 죽 하나 끓이는 게 어려서 그것조차 며느리를 시켜? 아니 왜 나한테 역정을 내고 그러? 아,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건 팔팔한 며느리가 하는 거지. 내 자식도 안 하는 일을 며느리한테 바라면 되겠어? 손주들 키우느라 등골이 휠 텐데 내가 아주 미안해 죽겠어. 시아버지께서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시니 남편도 시어머니도 찍소리를 하지 못하셨죠. 일주일에 3번씩 재활치료를 위해 택시를 타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운전을 할 줄도 모르고 면허도 없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좋은 생각이 난 거예요. 저희 엄마가 운전을 좋아하셨잖아요. 택시기사로 오래 일을 하시기도 했고 지금은 하루에 12시간 운전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만두셨지만 운전을 잘 하시는 건 변함없었거든요.
저희 친정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친정엄마께 작은 차 한 대를 중고로 사드리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엄마한테 운전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운전하시는 걸 좋아하셨으니 작은 차 한 대 있으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실 것 같았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을 했죠. 여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친정에 중고로 작은 차 한 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아버님 병원 모시고 다니기도 편할 것 같고. 내가 지금 외벌이로 쌍둥이 때까지 책임지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뭔 돈이 있어서 작은 차를 한 대 사드려. 됐어. 엄마가 밖에 돌아다니기도 편하실 것 같고 그러지 말고 한 대만 해드리자. 싼 거 찾아보니까 1,500만 원도 안 하던데? 그게 네 집 개 이름인 줄 알아? 그리고 그 연세에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시겠다고. 이거나 가져다 드려. 그러면서 본인이 들고 다니는 10,000원씩 충전해서 다니는 교통카드를 훅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남편에게 큰 실망을 했어요. 그 돈이 당연히 부담될 수 있는 돈이겠지만 그동안 저희 친정에 정말 뭐 하나 해준 거 없는 사람이 그 정도도 못 해주나 싶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 움직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싫다는데 돈 없다는데 어쩌겠냐 싶었죠. 10,000원짜리 교통카드를 보면서 한숨을 내쉬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오늘 아버님 재활치료 때문에 병원 가야 하는데 저 택시만 좀 불러주실래요? 미리미리 예약 좀 해두지. 아유, 네가 전화해. 나 지금 바로 나가야 해서 시간 없어. 버스 타고 가시면서 예약만 좀 해주시면 되잖아요. 저 아버님 드실 죽 끓이고 오늘은 아버님 이불도 세탁기에 넣어두고 가려고요. 손 빼야 해요. 시어머니께서는 택시 예약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며 서둘러 나가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 하시는 건지 지갑을 현관 입구에 두고 나가셨더라고요. 서둘러서 나갔는데 이미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쭉쭉 내려가던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멈추지 않고 지하 2층에서 멈추는 겁니다. 거긴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친구분이 데리러 오시기라도 하는 건가 싶어서 저도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안 보이시는 겁니다. 한창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은색 제네시스 승용차가 멈추더니만 창문이 내려가는 거예요. 뭐지 하고 보는데 운전석에 시어머니께서 딱 타 계신 거죠. 어머님 이 차 뭐예요? 아유, 우리 아들이 말하지 말랬는데 하나 뽑아주더라. 나이 먹으니까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게 없어 보이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안 그래도 지갑 두고 와서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센스 있게 들고 내려왔네. 차를 훅 출발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중고로 작은 차 한 대 해드리고 싶다고 했을 땐 교통카드를 쥐어주던 남편이 시어머니께는 비싼 승용차인 제네시스를 새 차로 뽑아주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시댁에 올라가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왜? 바빠 죽겠는데. 왜 무슨 일이 있어? 여보, 어머님께 차 사드렸더라? 그것도 고급 승용차?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작은 차 한 대 중고로 사다 드리면 안 되냐니까. 돈 없다며 죽어도 안 된다며. 엄마가 차가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해 그럼. 그리고 효도는 각자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 그렇게 따지면 아버님 병가는 왜 내가 하고 있는데? 각자 효도하는 거면 당신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대신 당신이 벌어오지 않는 생활비를 벌어와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잖아. 내가 복직한다고 했을 때 말린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거야? 이게 어떻게 치사한 거냐? 말은 바로 하자. 내가 우리 집에 차 한 대 뽑아드릴 수도 있지. 여보, 각자 급에 맞게 타는 거야. 알아들어? 급에 맞게?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집에 어울리는 급은 대중교통이고 시댁은 고급 승용차다 이거야? 맞지. 솔직히 처가에 차 뽑아드리면 그거 유지는 하실 수 있고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전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분수에 맞게 사셔야지. 차는 무슨 차야. 그럴 돈 있으면 집부터 이사 가시는 게 맞지 않나? 남편은 조롱이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가난하니까 차가 있어도 유지할 능력이 없을 거고, 그리고 그 주제에 무슨 차를 타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난 다음 한참 동안 멍하니 거실에 서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다정하게 며느라 가야 하고 부르시는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터진 거예요. 눈물을 보여드리긴 뭐하고 그렇다고 부르시는데 안 가볼 수도 없고 대충 눈물 훔치면서 시아버지가 계신 방에 들어갔는데 시아버지께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어린아이처럼 울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서러움이 복받쳐서 시아버지께 모든 사실을 일러 바쳤어요. 제 이야기를 한참 듣던 시아버지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하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외출을 할 준비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병원에 재활치료를 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드렸는데 미리 예약해둔 콜택시가 오자마자 시아버지께서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꿈에도 모른 채 시아버지께서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딱 3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저에게도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께 차를 사들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남편과 대화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3주째 되는 날 모든 것이 처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저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놓은 제 짐과 아이들 짐, 그리고 외출 준비를 마친 저와 아이들을 보면서 어리둥절한 얼굴로 이혼 서류를 받아들더니만 사색이 되어서 저한테 무슨 짓이냐고 묻더라고요. 이혼이 애들 장난이야? 지금 뭐 내가 우리 집에만 차 사들였다고 이런 식으로 반항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반항? 내가 네 자식이니? 너한테 그런 말을 하게. 네가 그랬지? 각자 급에 맞춰서 사는 거라고. 나도 급에 맞게 해줄게. 그러니까 거기 도장이나 찍어. 그렇게 말을 하고 애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 남편이 미쳤냐면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스럽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께서는 큰 목소리로 큰일이 났다고 네 아버지가 노망이라도 났나 보다 하시면서 남편에게 빨리 시댁으로 오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저는 그 사이에 아이들을 챙겨서 친정집으로 갔죠. 낡아빠진 친정집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니 공간이 하나도 남는 게 없었지만 마음의 안정은 금방 찾아왔어요. 남편은 시댁에 가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건지 저에게 쉴 새 없이 전화를 했지만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연차를 쓴 건지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혼이라니 절대 안 돼. 그래, 우리가 그동안 너를 너무 선하게 했지. 내가 앞으로는 잘하마. 내 남편 병술발도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머님이 하셔야죠. 기이한 아드님이랑 두 분이서요. 효도는 각자 하는 거라고 했지. 나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새 집도 하나 사드리고 차도 한 대 사드리려고. 나도 앞으로는 우리 집에 잘할 테니까 그쪽은 아버님께 잘하면서 살아.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 우리 집을 왜 팔아? 왜 판 돈을 네가 가져? 이제 남이 될 건데 아버님께서 그러시더라. 몇 년 동안 병수발 드느라 고생했다고. 일당 챙겨주시겠다고. 근데 또 내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으니 보너스까지 주시겠다고 하시대. 그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저희 시댁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었는데 아버님께서 저에게 처리를 할 권한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명의를 저에게 넘겨주시겠다고 저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신 거죠. 시아버지께서는 먼저 저에게 이혼도 권유를 하셨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몇 년 동안 병수발 들게 하면서 집안일까지 책임지게 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지금이 딱 기회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꾸준한 재활 치료로 아버님께서는 앉았다가 일어설 때만 부축에 도움이 필요하셨지 천천히 걷고 움직이는 건 가능하신 상태였어요. 시아버지께서도 많이 호전이 되셨으니 제 도움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저에게 시댁집을 판 돈을 전부 주겠다고, 그게 싫으면 명의를 이전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처우를 평생 겪으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자는 대로 맞춰주니 저를 호구로 생각하는 것도 싫었고요. 저는 이혼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며 펑펑 울었습니다. 시아버지께 너무나도 죄송했거든요. 시아버지께서도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생시켜서 미안했다고 마지막 선물이라도 받아달라고요.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택시를 타고 부동산에 갔습니다. 명의 이전에 집까지 팔아치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판 돈을 여태까지 고생했다고 저에게 주시고 싶다고 하셨죠. 부동산 주인도 당황스러워했지만 시아버지께서 워낙 강하게 말을 하셨기 때문에 금매로 처분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시댁집을 팔면 세금 뗄 것 떼고 거의 8억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저에게 친정집도 하나 해드리고 작은 차도 한 대 사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효도는 셀프로 하는 거라는데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저는 우느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집 정리를 하고 저에게 돈을 보내주시고 난 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던 거예요. 시아버지와 모든 이야기를 끝내놓고 말이죠. 남편은 당황스러워하며 이 모든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들었고 시어머니와 함께 저희 친정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한 겁니다. 시댁집을 팔아버렸으니 시부모님께서 당장 오갈 곳이 없지 않겠어요? 당연히 저희가 살던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시어머니도 남편도 꼼짝없이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제가 집을 나가버렸으니까요. 그 상황에 닥치자 저에게 잘못했다고 비는 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딱 잘라서 이미 끝이 난 사이라 말을 했어요. 나는 그동안 노력했어. 어머님이 저한테 비아냥거리는 것도, 당신이 효도는 각자 하자면서 시댁에만 퍼줄 때도 난 그냥 우리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없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 내 노력을 알아주는 건 아버님밖에 없었어. 당신이랑은 끝이야.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우리 둘의 문제잖아. 우리 둘이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당신은 나랑 풀 노력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아버님 병수발 덮어씌게 생겼으니까 어머님이랑 놀라서 나 찾아온 거잖아.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만하자. 애들은 내가 키울게. 당장 일자리도 없으면서 어떻게 애들을 키우겠다는 거야? 자네, 내가 그동안 죄인이 되는 것 같아서 화 한 번 낸 적 없었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일을 할 곳은 어디든지 있지. 아직 인생 반도 안 살았는데. 저희 엄마까지 거들면서 화를 내니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 소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지들도 알 거예요. 저에게 그동안 얼마나 너무했었는지, 오죽하면 아버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1주일, 2주일 매일같이 찾아와 저를 설득하던 남편도 결국에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편의 뺨을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하셨대요. 몸도 불편하신데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셨는지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정말 이혼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제 마음은 이미 이혼이었습니다. 약속대로 아이들은 제가 맡아서 키우기로 했고 매달 양육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님께 받은 돈으로 친정집부터 이사를 했어요. 저와 쌍둥이 아이들까지 함께 지내야 했기 때문에 아파트까지는 안 되었지만 방이 4개 있는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라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2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의 연락처도 차단해놓고 전 시아버지의 연락만 받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재활치료를 빼놓지 않으시는지 그런 안부를 주고받아요. 졸지에 오롯이 시아버지의 재활치료를 떠맡게 된 시어머니께서는
벌써부터 우는 소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일을 매일매일 했는데 말이죠. 시아버지께서는 마음에 공허함이 든다고 하셨어요. 정말 피가 이어진 가족들이 본인을 두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욱 자주 시아버지께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든든하게 지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셨으니까요. 그 마음 평생 변치 않을 것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친정이 이사를 하고 전 시댁 식구들이 더 이상 친정에 찾아오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이사 온 집에 적응하기가 힘드신지 어색한 모습을 보이시고 있지만 손주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신 것 같아요. 말년에라도 이렇게 효도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 고난과 역경이 없을 거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저의 강인함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